김문수 후보께서 말씀은 쓰레기 더미에 들어가는 일이다까지 표현을 하셨다고 하는데 하시는 행동은 굉장히 이례적이잖아요. 보통 대통령 선거 끝나서 완패를 한 후보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매일 모습을 드러내고 발언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대표 출마에 대한 욕심이 있다는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김문수 후보께서도 경선 기간에 단일화를 많이 앞세우면서 특히 얼찌문덕 이런 말까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 하면서 표를 얻어갔어요. 그 표를 얻어가서 한동훈 전 대표와의 마지막 경선에서 이기는데 큰 도움을 받은 건 사실입니다. 20번이 넘는 단일화 약속을 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단일화 의지를 보이지 않고 하지 않으려고 했지 않습니까? 말에 신빙성이 없는 거죠. 김문수 후보도 본인의 말의 진정성을 이제 국민들이나 우리 당원들이 봤을 때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국회 상황도 조금 더 논의를 해볼까 합니다. 국민의힘 5일 본회의였죠. 이제 민주당 주도로 해가지고 3대 특검법과 이제 검사징계법 통과가 됐습니다. 근데 그 전에 이제 국민의힘 의총에서 이제 이 3대 특검법에 대한 당론 반대 입장을 좀 정하셨는데 이때 이제 친한계 의원님들께서는 좀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라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당시 의원님도 좀 반대하는 입장이셨나요? 저는 그때 퇴장을 했죠. 퇴장은 기권이죠, 그죠? 그 기권도 하나의 의사 표현입니다. 우리가 그 표결을 하면 찬성 반대 기권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마음으로는 제 나름도 이 특검법마다 좀 찬성 반대에 대한 의견이 있었어요. 근데 뭐 당론으로 이미 그 전에 이게 부결된 안들이었기 때문에 다시 이거를 당론을 바꾸려면 3분의 2 이상의 의원이 그 찬성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입니다. 그래서 그게 바뀌지 않았고요. 또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선 끝나고 오자마자 그 본회의가 열리기 때문에 숙고할 시간이 사실상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당장 표결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일단은 당론을 뒤집을 수 없는 상황, 현실이었던 상황에서 의원들이 들어가서 퇴장하자는 이제 식으로 됐죠. 그런데 그때 우리 또 의원들 중에 일부 의원님들은 본인 소신대로 앉아서 이제 다 반대나 이렇게 눌렀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건 존중하고요. 저는 그러면 퇴장한 또 근본적인 이유는 요 법안들에 대해서 나름은 다 생각이 있었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취지로 제가 했지만 이 내란 특검법만큼은 저는 좀 찬성하기가 어려웠던 게 굳이 따지자면 최상병 특검법 같은 경우는 저는 찬성 쪽으로 저는 많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란 특검법은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내란 특검법이라는 자체가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통합과는 멀어질 수 있는 하나의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그 위헌적 비상계엄이 났을 때 이 내란의 좀 내란이라고 지금 내란 혐의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의 의원들 중에서도 조금 의심을 받는다거나 또는 민주당으로부터 공격을 받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이분들이 정말 법적으로 또는 잘못한 일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받아야 되겠지만 이 특검법이라는 자체가 굉장히 확대되고 커지고 또 넓어지면서 우리 국민의힘의 의원들의 많은 어떤 당에 영향을 미치고 저희 의원들이 이제 여기에 대해서 힘들어지는 일이 생기고 우리 당이 좀 보수 계멸이라고 하는 그런 쪽으로 몰리게 된다면은 이게 정말 너무 좀 걱정스럽지 않겠습니까? 특히 이게 또 문재인 정권 때 적폐청산, 보복정치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데 두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동료들 중에서 잘못한 부분에 있는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과 이것이 좀 더 확대 재생산되고 넓혀져 가지고 고통을 당하고 우리 당이 힘들어지는 일하고는 좀 다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또 이 특검도 추천 권한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나 이렇게 가지고 저희 당은 추천권 자체가 없습니다. 왜 추천권을 그렇게 공정하게 두려고 하는가요? 그런데 봤을 때도 이 특검에 대한 우려가 없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그렇다면은 여기서 그냥 기권을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해서 저는 소신 있게 그렇게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이제 특검법의 당론 반대를 정하는 것이 일각에서는 좀 윤 전 대통령과의 좀 절연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아쉽습니다. 그 사실 대선 과정에서도 김문수 후보께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좀 더 명확하게 했다면 우리가 더 아마 많은 표를 얻을 것이다. 어떤 분은 이런 말씀도 하세요. 그 어찌보면 강성 지지층이 떠나간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김문수 후보께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관계를 과감하게 절연했다 하더라도 그 강성 지지층의 비난은 받았을지 몰라도 그 강성 지지층이 이재명 대통령을 뽑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그렇게 선명하게 나갔다면 중도에서 바라볼 때 한 사람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모든 권력이 다 가는 데 대한 경계심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선전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연장선상인 것 같아요. 지금 지난 5일에 이루어진 특검법 같은 경우도 우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가 절연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해진 당론 아닙니까? 그 당론을 뒤집기에는 시간적으로나 상황적으로나 여건이 전혀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상황인데 좀 더 우리가 시간이 있고 수위 과정이 있었고 여론이 좀 더 형성되는 상황이라면 이 당론을 좀 바꿀 수도 있지 않았겠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김문수 후보 얘기도 하셨으니까 김문수 후보에 대한 질문 좀 몇 개 더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김문수 후보가 이제 대선 패배 이후에 행보도 굉장히 좀 주목이 되고 있는데 당권에 도전할지 여부도 좀 관심사입니다. 전당대회에 출마를 하실까요? 저도 좀 김문수 후보께서 말씀은 쓰레기 더미에 들어가는 일이다까지 표현을 하셨다고 하는데 하시는 행동은 모습은 굉장히 이례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대통령 선거 끝나서 패배한 후보가 8.2%나 2%라는 그 차이 완패거든요. 완패를 한 후보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매일 그냥 이렇게 모습을 드러내고 발언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그런 당대표 출마에 대한 욕심이 있다는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사실 지금 우리 그 후보 강제교체 사태에 큰 책임 있는 분들이 많지만 김문수 후보께서도 경선 기간에 이 단일화를 많이 앞세우면서 특히 얼찌문덕 이런 말까지 썼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 하면서 표를 얻어갔어요. 그 표를 얻어가서 한동훈 전 대표와의 그 마지막 경선에서 이기는데 큰 도움을 받은 건 사실입니다. 숫자로 20번이 넘는 단일화 약속을 했잖아요. 근데 단일화 되고 나서 사실 어떻게 했습니까? 사실은 단일화 의지를 보이지 않고 하지 않으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의 신빙성이 없는 거죠. 김문수 후보도 본인의 말의 진정성을 이제 국민들이나 우리 당원들이 봤을 때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김문수 후보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모르지만 지금은 그렇게 할 때라기보다는 그 결론은 그래도 본인께서 나서셔서 졌으면 이거는 총선의 국회의원도 아니지 않습니까? 대선의 대선 후보로 나가서 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일정 부분은 좀 자숙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이렇게 바로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좀 아쉽고 좀 이례적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말씀하신 대로 사실 현충원 참배도 이루어지고 나경원, 안철수 의원과도 회동을 하고 있고 꾸준히 행보를 하고 계신 것 자체가 약간 좀 여러 의아합니다. 상식적으로는 좀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죠. 앞으로의 그런 더 다른 행보에 대한 좀 가능성들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모습을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전당대회가 열리면 아까 전당대회 부분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한동훈 전 대표의 좀 입장은 언제쯤 좀 정리가 좀 될까요? 전당대회 출마 관련 지금 일단 아무래도 아직까지 우리 당이 혼돈스러운 상황이고 또 지금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의 말처럼 당무감사가 발동되고 그다음에 탄핵 반대 당론을 바꾸려고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진행되다 보면 조금 우리 당이 시끄러울 것 같아요, 그죠? 혼란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시기에 전당대회 출마를 하겠다 안 하겠다 의지를 밝히기는 좀 빠른 것 같고요. 아무래도 그 김용태 위원장이 어느 정도 좀 안을 좀 잡을 때 잡아서 전당대회 안이 좀 구체화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올 때 이제 질문들이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그러면 저도 한동훈 전 대표와 많이 소통을 하고 있으니까 대표의 의지가 좀 읽혀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대표께서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대표가 또 지금 시점으로 지금 좀 빠른 것 같아요. 어떤 자기의 뜻을 차후에 당대표 선거 나오겠다 안 나오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부분은 조금 이른 시간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의원님 또 어렵게 오셨으니 이재명 정부 평가에 대해서도 몇 가지만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제 사실 며칠이 안 됐습니다. 첫 주인데요. 지금 이재명 대표의 인사나 정책이나 이런 행보 좀 첫 주 평가는 좀 어떻게 하셨나요? 지금 6월 4일에 임기를 시작하셨으니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제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직 평가하기에는 이러고요. 잘했으면 좋겠어요. 한편으로는 잘못해야 우리 국민에게 기회가 오지 않느냐 말을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건 정치공학적인 이야기고 지금은 우리 국가적으로 너무 힘든 시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국민이 분열되어 있고 경제가 어렵고 통상도 어렵고 대외관계도 쉽지 않은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좀 국민만을 바라보는 정치를 하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국민의힘이 비록 107석 가진 소수 야당이지만 제일 야당이지만 의석수가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마음만 먹으면 못할 일이 없어요. 그럼 처음부터 너무 1인 독재의 그런 이미지.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께서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움직인다는 듯한 느낌이 국민에게 그렇게 불안감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앞으로 이제 정치를 하시고 국가를 이끌어 가시는 부분에 있어서 이 통합과 국민을 바라보는 눈을 더 좀 많이 강조해 주시고 보여주시면 좋겠다. 그 인사 같은 경우는 그 지금 뭐 어떻게 보면은 그 우리 우상호 정무수석 같은 경우는 좀 긍정적으로 봅니다. 우상호 우리 그 전 원내대표시죠. 비상대책위원장도 하신 분이고 맞습니다. 저는 우상호 의원님은 제가 그 또 교총회장 그 당선돼서 취임식 때도 또 오셔가지고 또 직접 축하해 주신 분이고 하기 때문에 저하고는 이제 좀 인연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그냥 좀 합리적인 분으로 봐요. 개파색이었고 그래서 후배라고 할 수 있는 강훈식 비서실장의 아래인 정무수석을 맡았다는 자체가 저는 굉장히 그 어찌 보면 우상호 우리 수석의 그 어떤 의지도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좀 잘해주실 것을 제가 좀 요청드리고 싶고 오광수 민정수석 같은 경우는 그 좀 반대 이야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유를 보니까 이 검찰 특수청 출신인데 결국은 자기 식구 감싸기를 하지 않겠느냐.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 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검찰개혁 해줄 거라고 생각하고 검찰총장을 임명했는데 사실은 다른 방향으로 움직였잖아요. 그런 데 대한 좀 두려움이 있으니까 이분은 안 된다 이런 것 같아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검찰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개혁에 앞장서야 되지 않는 이야기를 밝혔다 하니 그 부분도 뭐 일단 지금 대통령의 의지라고 보고요. 첫 인선, 국무총리든 이런 여러 가지 인선들은 시작인데 아무래도 본인과 호흡이 잘 맞는 사람으로 가고 싶은 마음은 있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뭐 본인하고 호흡을 맞췄던 분들만 기용한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지금은 이제 인수위도 없이 시작한 정부이기 때문에 본인과 호흡이 잘 맞는 분들과 함께 하겠다는 이런 부분을 크게 반대하고 싶지는 않고요. 가면 갈수록 더 통합의 정신을 발휘해 주시는 대통령이 되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5일 본회의 같은 경우도 이제 민주당에서 밀어붙인 여러 법안들이 통과가 됐고 10일 본회의에서도 사실상 뭐 형사소송법이나 상법 개정안 등 여러 법안들을 아마 통과시킬 예정으로 보입니다. 이런 여대야소 상황에서 야당은 좀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될까요? 정말 우리 앵커님께 어떻게 대응할지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힘은 없는 이 107석의 이 야당이 된 저희가 이제 거부권도 없지 않습니까? 이런 현실은 참 좀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부터는 국민들께 마음을 호소를 드리고 국민들이 저희들을 도와주는 방법에는 아무런 힘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정치를 잘해야 되고 국민들께서도 정말 이 법이나 이런 것들이 상식에 맞지 않는 것이라면 목소리를 많이 내주시고 저희 국민의 힘을 좀 실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는 게 이 형사소송법 같은 경우도 이 헌법 84조를 보면 대통령은 내란과 외환을 제하고는 그 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않는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의견이 나뉩니다. 그러면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재판은 중지돼야 된다는 이야기가 틀렸다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국민의힘에서 말하는 소출하는 것은 기소를 말하는 것이 재판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도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이렇게 헌법에 나와 있는 84조 규정을 법률로서 제한하는 것보다는 헌법에 대한 해석이 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헌법에 지금 규정되어 있는 부분이 명확하지 않을 때는 그것을 어떤 자기 당에 맞는 법률을 만들어서 이거를 제어해버린 자체는 위헌 법률이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정말 논쟁이 된다면은 헌법재판소에 그 재판을 받아본다든지 심판을 받아본다든지 이런 합리적 절차에 의해서 움직여야지 이것을 형사소송법을 통과시켜서 재판을 중지시키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우려가 되고요. 또 이런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대통령이 당선됐는데 대통령이 당선됐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인정했다고 말하는 분이 계세요. 이재명 대통령이 됐지만 이재명의 대통령이 됐다는 것을 뽑아준 국민들이 재판을 중지시키라고 뽑아준 건 아닙니다. 그건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재명 후보, 김문수 후보, 이준석 후보 중에서 세 분 중에 선택한 거 아닙니까? 그 중에서 이재명 후보가 제일 그래도 지금 대한민국을 이끌 수 있는 분야로 생각이 되는 뽑은 것이지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갖고 계신 5개 재판 부분을 정지시켜도 좋다는 것을 그 표에 담았다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건 확대 논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공직선거법 같은 경우도
2심에서 파기환송이 되어서 이제 사실상 유죄 취지로 내려왔는데 네. 그 행위를 없애서 법을 면소시키겠다 해버리면 그 죄를 없애버리겠다 해버리면 네. 이것은 국민들 대부분이 다 아마 상식에 맞지 않다 생각할 네.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이런 정도의 지금 진행들은 아무리 정권 초기지만 네. 뭐 재판 받으러 국정에 전념해야 될 대통령을 재판 받으러 다니게 하는 게 맞느냐 하시는 말도 하시지만 반드시 받아야 되는 재판에서 이런 무리수를 두는 최종심이 나오기 전에 그 법을 면소를 시킨다든지 또는 재판이 중지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게 굉장히 말이 많은 여러 이야기가 있는 해석이 분분한 것을 못하게 제어를 해버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힘의 논리로 눌러버리는 것은 결코 민주당에도 바람직하지 않다. 네.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러 현안에 대해서 우리 정성국 의원님의 좋은 말씀 들었고요. 다음에도 또 한번 출연해 주셔서 아이고 다시 초대해 주시면 오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